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부의 속성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한번 요약을 좀 해본다고 치면, 돈은 인격체다. 때문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대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당신의 독립기념일은 언제냐. 독립기념일이란 노동 수입을 자본소득이 추월하는 그 시점이 독립기념일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호칭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를 부를 때 호칭을 좋게 하면 운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캐시플로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강우량이 1000mm가 내린다 하더라도 500mm씩, 300mm씩 이렇게 한 번씩 내려서 내리는 지역에 농사 지을 수 없다. 꾸준하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 100억 정도의 유산을 받았다고 치면 월 230만원 정도의 수입의 효과와 같다. 때문에 지속적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편은 지금 현재 우리 가게에 지속적으로 수입원을 발생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는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도 깨진다. 그것은 한 선반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빚이 없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 노동 수입이 아닌 자본소득이 521만원씩 월 생기는 정도 수준,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 우리나라에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약 6% 정도 되지만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남은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 극한의 어떤 그 이념적 대립,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결부시켜서 투자를 하는 행위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나 객관적 사실을 주는 이런 전달한다고 하는 언론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 거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판단이나 선택을 이렇게 다르게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다. 왜냐?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 특히 미국 신문은 60%, 한국 신문은 80% 이상이 부정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굉장히 실수를 하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제가 빠뜨려서 지금 갑자기 화면을 전환시켰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놓고 그 물건을 바라보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면 그 물건은 오른쪽에 두고, 설레이지 않는 물건들은 왼쪽으로 둔 후에 그 설레이지 않는 물건에다가 이렇게 써 붙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혹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서 미안해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쓸만한 건 기부를 하거나 팔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공간,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사실 필요도 없는 물건을 언젠가 돈을 주고 샀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물건들이 집에 엄청나게 많지요. 그것은 삶의 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이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이 올바른 부는 찾아왔다가도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팔꿈치와 목 뒤에 때가 낀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이 항상 정돈되어 있지 않고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하면 돈도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고요.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이제 기업에서는 이걸 정리정돈, 3정 5S 뭐 이런 개념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상 그렇죠. 우리 아파트 만약 30평에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30평짜리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 한 평의 가격은 대략 얼마가 치입니까? 약 3천만 원 이상 치는 것이죠. 그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비용이 투입된 공간에 쓸데없는 쓰레기가 그 3천만 원의 가치 위에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행위들이 결국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에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를 위한 5가지 규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첫째, 1억 원을 모은다고 마음먹어라. 그리고 그걸 써붙여라. 그리고 신용카드 지출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통장을 용도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어서 분산해라.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억자라고 하는 1억 할 때 그 1억 할 때 그 이 억자를 한문으로 풀이를 해드리면 사람인의 뜻의자죠. 사람이 뜻을 가질 수 있는 돈이 1억이죠. 혹여 내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뭐 사는 데만 낙도 없고 재미도 없다, 이 말은 내 주머니에 돈 1억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내 주머니에 현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현금 1억이 있다면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뜻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을 가지려면 1억을 먼저 모아봐라. 그러면 뜻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곧잘 했었는데, 저도 결혼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맞벌이를 했으니까요. 그때는 악착같이 벌었던 것 같아요. 1억이라는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도 하고 또 뭐 다른 부동산도 사고 뭐 이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 1억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좋은 부채라는 것은 결국 부채를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현금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죠. 그래서 일정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면 부채가 필요한데, 그 부채를 내었을 때 그 돈을 절대 소비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 수입이 발생되도록 만드는 일에 쓴다면 그것은 좋은 부채인데, 그것을 먹어버린다거나 써버린다거나 하는 데 쓰는 것은 나쁜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전문가들을 믿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언제든 의심을 버리지 않는다. 정치인, 유명인들이 하는 말에 무게를 두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김성호 회장님 정도 수준이 되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게 영향을 받죠. 그런데 어쨌든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들의 말도 결국에는 뭐다? 의견일 뿐이다 라는 것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자기의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어떤 말들을 그럴싸하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 현혹되어질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다. 때문에 우리가 독서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늘 그 작가에게 시비 걸어라. 작가가 한 이야기가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때문에 늘 의문을 가지고 작가에게 시비 걸듯 책을 읽어라.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곤 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세상의 어떤 권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은 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이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놨는데, 투덜거리지 말고 경박스럽게 행동하지 마라. 지저분하게 살지 마라. 그리고 늘 자꾸 물어라 이런 이야기고, 희생할 각오를 해라. 그리고 기록 정리하고 장기 목표 가져라.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굉장히 압권이었던 내용은 바로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남한테 사랑받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비난할까봐 의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기 싫은 곳에 따라다녀야 되고 무리와 어울려 다니게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하고 어울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인데 특히나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니까 독하다 싶을 만큼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일명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콩쥐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살기는 팥쥐가 더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급여의 20% 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종잣돈 만드는데 투자를 해라, 모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 입장에서 볼 때 직원들에 대한 생각을 써놓으셨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강연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내용인데요. 김승우 회장님은 그 개인적으로 이런 그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계시는데 대략 뭐 배출된 제자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도가 높은 사람과 능력이 좋은 사람 사이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확인 보고를 잘한다. 둘째는 인사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인 보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 보고라고도 하고 결과 보고라고도 하는데 무슨 지시를 하면 부장님 지난번에 지시한 내용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중간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정중하게 인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충성도가 높지 않고 능력만 높은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부자가 가져가는 행동 중에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은행에서 흥정한다고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의 파워 이렇게 말을 할 때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고를 사지선다형이면 네 가지로 단답식이면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국한시켜버리는 제한해버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득권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주 잘 쓰는 방법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폐쇄형으로 질문을 하면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붙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단편적 사고로 몰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 이름 뭐야? 이래버리면 순간 이름을 말해야 한다라는 강박감에 휩싸여서 사람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런 질문 한 3개쯤 던지면 어떤 사람의 바보가 비슷하게 돼버리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공공연히 잘 쓰는 데가 이제 주로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쓰죠. 근데 이 은행에서 흥정한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기내에서 승무원이 소고기로 드릴까요? 닭고기로 드릴까요? 이렇게 묻거든 우리는 순간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둘 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서비스는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은행에 가서도 어떤 그 금리를 이 정도 금리로 뭐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 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주세요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도 충분히 흥정이 가능한 수준이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달러로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환전을 할 때 은행에 가보면 굉장히 그 은행마다 수수료 차이가 크죠.
뭐 은행 직원 소개받고 가면 좀 더 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은행하고도 흥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문학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도 속함을 갖지 마라, 자유로운 사고를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와 맥락이 같은 건데,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분과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인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는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팬데믹의 영향이 곧 이제 현실화 되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세계 자본주의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려나갔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결국에 그 버블 형태로 해서 꺼지는 날이 올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그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면 손에 장갑을 끼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갑이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가 없고 피하려고 하겠죠.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면 장갑을 끼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장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떨어질 날을 미리 예견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즉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1등만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상대에는 3등 자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있다면 코카콜라를 사고 마스터카드보다는 비자카드를 산다. 그러니까 다만 1등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2등이 있다면 그 2등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3등에게는 정확하게 냉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를 사도 1등 지역에 사셔야 하고, 주식을 사도 각 업종별 대표 업종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막상 그걸 사려면 다 가격이 비싸죠. 요즘 뭐 비트코인이 2,5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했죠. 넘어서고 있죠. 결국에 이 2,500만 원에 한 개짜리 그 비트코인을 살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기가 일반인들이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을 자꾸 이제 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 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본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해서 무엇을 하든 1등에 투자를 한다. 이것이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어려서부터 주식 통장 하나 만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바르미츠바 운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이 성인식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때 하객들로부터 받은 현금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금액을.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부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어려서부터 결국 금융교육, 돈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돈을 밝히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을 알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모르면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김승호 회장님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위치에 계시면. 그때마다 이제 거절을 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수익이 너무 높아서, 두 번째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일 때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수익이 너무 높은 것을 선호해서, 두 번째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그분이 대신 해준다고 하니까 투자했을 때 대부분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다.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물어보는 11가지의 질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질문에서 5개 이상의 A가 나오면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하는가,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가 오르면 무조건 판다, 얼마가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고요. 있어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5년간 안 써도 될 돈으로 하는 것인가, 수입이 일정한가, 승리욕이 강한가, 승부욕이 강한가, 그리고 대중과 함께 하는가, 빨리 돈을 벌고 싶은가, 복리를 이해하는가,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연체시켜 받는가, 귀가 얇은 편인가, 이 11가지 질문에 5가지 이상 예라고 대답이 된다면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량종난 복팔분이라는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결국 머리는 냉철하게 해라.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해라. 뜨겁게 해라. 그리고 복팔분, 배는 80%만 채워라. 이 말을 이제 두량종난 복팔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말에 우리 건배 제의하거나 할 때 건배사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발을 뜨겁게 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는 80%를 지켜라. 그래서 배를 채우는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때는 80% 정도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정도에 만족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부의 속성 이렇게 이제 책 제목에 나오는 이야기를 써놓고 계시는데, 열심히 산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어떤 하나의 도구로 봐야 되지, 삶의 목적으로 보는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전하고 좌절하지 말고 도전해라. 역사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건들의 기록을 써놓은 것이지 강자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로는 강자들의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그 강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어떤 또 다른 강자를 이기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보스턴 대학의 이 아레긴 토프트 교수라는 분이 그 약소국의 전쟁 200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약소국이 이긴 경우가 약 28%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승률 30% 정도 되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1950년에서부터 99년 사이에는 약소국의 승전율이 대략 5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약자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도전해라,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주식 가격을 주당 이익으로 이렇게 나눈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나왔는데, 식당 사장과 음반 판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학원 원장이 있다면 퍼 값이 제로인 사람은 학원 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원장은 학원 원장이 직접 강의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식당 주인은 어쨌든 장사를 하면 거기에 권리금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음반 판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권리금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이 고정 수입원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이것에 모든 에너지를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것을 만들어내는, 통상 우리가 부의 추월차선 이런 책들을 보면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입원이 대략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캐시플로우가, 인컴의 루트가 7개 정도가 돼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아이들이 다 월급 받아오게 해서 한 집안에 월급 봉투가 한 달이면 7개가 들어오면 그 집 금방 부자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임대 수입이라든가 또는 책을 쓴다거나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해서 이런 지적재산권이 확보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무일푼으로 사장님 카페를 내 카페로 만드는 비법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카페를 그저 가져오는 방법을 소개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 않습니까? 일단 동네에서 가장 잘 되는 그 카페에 가서 취업을 하랍니다.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내 가게처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쓸고 닦고 뭐 굳은 일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죠. 그럼 이제 매니저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승진이 되어지는 순간 또 이제 성과도 올리고 매출도 올리는 이런 경영 능력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사장님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보통 사장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 많이 놀러 다니면서 이제 저 믿을 놈이 하나 있으니까 놀러 다녀야지 이러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딴 데 매장 하나 오픈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지위는 사장과 동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 일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의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친구에게 오히려 이렇게 약간 종속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사장님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키는 절대로 이제 직원들에게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경영의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이제 사장님하고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사장님이 가게 저한테 넘기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목돈은 없는데 차차 벌어서 갖겠습니다.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동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되어졌을 때 가게를 내 가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재산 규모가 내가 돈을 벌었으니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해야 될 행동 요령을 적어놨는데, 재산 규모가 10억 원 정도일 때는 절대로 창업자금 빌려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외에는 하지 마라. 부모님 용돈은 반드시 드려라. 날짜 어기지 말고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어른이 받아가지고 안 쓰고 모아놓거든 직불카드를 드려라. 그리고 안 쓴 만큼 차액을 채워드리면 열심히 쓰시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있고, 재산 규모가 50억 원 정도 됐을 때 이때도 창업자금을 대주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라. 대신에 조카들 학비를 대주거나 노트북 같은 거 선물해주고 형제들 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재산 규모가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친척들에게는 내가 보험의 역할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 모든 행위를 배우자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 자, 신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 오늘 마지막 문장으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제가 이 글이 좋아서 글씨를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신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무심이 아니라 무의다.
신이 세상에 관여하는 순간 세상은 정지된다. 이것이 신의 방식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이 만약에 요즘 같은 때 왜 신은 이렇게 무심하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건 무심한 게 아니라 무의다. 이게 신의 방식이다. 만약에 아유 너 불쌍하네 라고 도와주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또 거기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방식으로 신은 무의를 선택하고 있다. 때문에 신에게 의존하지 말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길을 모르면 큰 길로 가라 라는 이야기, 쿼터 법칙, 돈을 벌거든 4분의 1 수준에서의 생활 수준을 확보해라. 1억을 벌면 2,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고요. 기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놓으셨는데요. 신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아무리 위대하고 웅장한 건물에 살고 계신 신이라도 자기 집을 구경하고 나면 마지막 방에서는 기념품을 팔고 계신다. 돈을 버는 일은 신보다 인간들이 더 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처럼 땅을 깊게 파고 비를 기다려라. 가뭄을 이겨내고 오래 견뎌내야 된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어부처럼 신속하게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처럼, 투자를 할 때는 어부처럼 해야 된다.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켜라. 자고 난 이부자리 정리정돈 잘해라.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셔라.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돈을 모으는 습관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승우 회장님은 뭐 거의 1년에 가깝게 매주 이렇게 아마 한 챕터를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엄청난 양을 너무 날로 이렇게 우리가 접했는 거 아닌가라는 죄송함이 생기는데, 어찌됐건 여기에 나오는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모쪼록 돈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가 서로 소망해 보고요.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한 것이 돈입니다. 해서 이 돈에 대한 것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자유를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